안녕하세요. 미술 읽어주는 남자 미술남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새로운 작품 17세기의 대표적인 명화 렘브란트의 야경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원래 이름은 민병대를 이끄는 반 코크 대장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그림의 전체적인 배경이 어두워져서 밤에 순찰을 도는 민병대다 해서 야경이라고 후일 이름이 바뀌어졌지만 원래는 낮을 배경으로 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그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지금은 40, 60 사이즈로 아주 압축된 이런 그림이지만 원래 그림은 3.5m에 4.5m의 규모를 자랑하는 대형화입니다. 렘브란트는 베르메르와 더불어서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를 열어가면서 우리 미술사의 위대한 족적을 남긴 화가인데요. 1642년에 그린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암스테르담 미술관은 아주 많은 명화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1년에 수백만 명의 미술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17세기뿐만 아니라 미술사 전체에 있어서 가장 높게 평가받는 화가인데요. 300점에 이르는 작품, 또 2000점에 이르는 대생 작품까지 해서 다양하고 많은 작품을 그린 화가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베르메르가 그 델프트라고 하는 곳에서 그림을 그렸다면 렘브란트는 암스테르담을 기반으로 해서 작품을 했고요. 여기서 전성기를 맞이했고 여기서 또한 몰락하는 계기도 바로 암스테르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그림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렘브란트가 이 작품을 그리게 된 그 배경, 사회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요. 렘브란트 그림의 특징, 정말 장점이 무언가를 갖다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그림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베르메르처럼 17세기에 네덜란드의 상공업이 부흥하게 되면서 이제 부를 축적한 시민 부르주아들이 이제 문화생활을 향유하게 되면서 많은 그림 작품을 주문해서 자기 집에 이렇게 게시하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번성과 사회적 풍요로움을 기회로 해서 굉장히 전성기를 구가한 화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그 그림에 있어서 세 가지의 특징과 장점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렘브란트는 초상화에 있어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던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틸프 박사의 해부학강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 또 포목상인들을 그린 초상화들이 있는데요. 특히 틸프 박사의 해부학강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자 많은 주문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초상화들이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유행했어요. 돈을 버는 상공업자들이 자신의 그 얼굴을 갖다가 영원으로 남기고 싶어서 초상화를 많이 주문 제작했고 뿐만 아니라 렘브란트는 자신의 초상화, 자화상도 많이 그린 화가였어요. 이 렘브란트는 초창기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약 40여 점의 자화상을 남겼는데요. 그 면면을 보면 렘브란트가 그 운명 속에서 몰락의 길을 걸어갔는지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롭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렘브란트는 성서화를 아주 많이 그린 화가입니다. 성서화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초한 스토리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작품 300점 중에 3분의 1이
성소화였어요. 이 당시에 암스테르담은 칼뱅주의의 신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렘브란트는 카톨릭이건 신교건 구애받지 않고 자기 깊은 신앙심으로 성서를 해석해서 그림으로 표현해 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신학자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책을 한 권 냈는데 그게 전 세계적인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작품은 유대인 신부라고 하는 건데요. 이 작품도 굉장히 유명해서 반 고흐가 이 작품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아서 하루 종일 그 작품 앞에서 서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이 유튜브를 감상하시는 분들께서 스탕달 효과라고 하는 것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스탕달 효과라는 게 뭐냐면 그림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아서 충격에 휩싸이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스탕달 효과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의 작가 스탕달이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있는 산타크로체 성당의 지오토의 그림을 보고 기절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그림 앞에서 깊은 감동으로 충격에 빠지는 효과를 가리켜서 스탕달 효과라고 하는데 20세기의 대표적인 색채 화가 중에 마크 로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크 로스코의 그림 앞에 가서 통곡하고 절규하면서 스스로 힐링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마크 로스코 앞에서 스탕달이 재현됐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빛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화가였습니다. 특히 빛과 어둠, 명암을 조화롭게 대비시켜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드라마틱한 효과를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이 카라바조의 그림은 명암이 극적으로 대비되어 있어서 엄청난 긴장감을 주는 데 비해서 렘브란트는 빛과 어둠을 은은히 대조를 시켜가면서 효과를 나타내는 이런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일 화단의 비평가들을 렘브란트를 가리켜서 빛의 마술사다 라고 칭송하는 이유가 이 그림 속에 나타난 그 명암 대비 효과고 렘브란트의 탁월한 실력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그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이 그림을 가리켜서 밤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름을 야경이라 붙였는데요. 실제적인 것은 낮을 배경으로 해서 그린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때 보통 그림을 그린 다음에는 바니쉬라고 하는 재료로다가 그림의 표면을 입혀서 그림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 바니쉬 재료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산화작용을 일으키면서 그림 자체가 어두워졌고 후대 사람들이 해석하기 편하게 밤에 순찰을 도우는 야경꾼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야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인데요. 이 그림을 그릴 시기에 네덜란드의 그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는 민병대원들이 렘브란트를 찾아오는데요. 이때 찾아온 사람이 16명이라고도 하고 18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하니까 일종의 집단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한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때에 돈을 똑같이 냈다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더치페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꼭 계산할 때 n분의 1씩 다 계산하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렇게 이 더치페이식으로 자기들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하면서 그림의 비중도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해요. 이 렘브란트가 이 그림에 있어서 세 가지의 구도상의 빛의 효과를 주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이 민병대원을 이끄는 대장, 반코크 대장을 여기에 묘사하고 다음 2인자, 빌런 중위를
이렇게 중심 구도에 놓고 빛을 투사해서 이 사람들을 부각하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뿐만 아니라 색채를 갖다가 배열하는 데 있어서도 이 코크 대장의 검은색 의상의 적색 허리띠, 요대라고 하죠. 그리고 이 황색 그림의 흰색 요대로 해서 4가지의 색채를 통해서 다양한 대비 효과와 더불어서 이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도에서 이제 환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민병대원들인데요. 이 민병대원들을 여기를 환하게 한 것은 이 나중에 이 산화 현상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민병대를 상징하는 깃발을 여기에다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게 어두워지면서 도드라지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세 번째로는 이 집단 초상화에 뜬금없이 소녀를 한 사람 등장시켜요. 이 소녀가 등장하는데 이 소녀가 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소녀의 얼굴은 렘브란트의 부인 사스키아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렘브란트는 부인을 너무 사랑해서 부인의 초상화를 여러 점 그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그림의 소재 인물로도 가끔씩 등장시킵니다. 부인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는지 부인의 별명이 플로라였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꽃의 여신, 자기 부인을 꽃의 여신이라고 칭하면서 플로라라고 별칭을 한 자기 부인을 여기다가 그려놨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는 새가 허리춤에 달려 있어요. 이 새는 뭐냐면 민병대의 문장대의 상징이 새의 발톱이었다고 해요. 새의 발톱은 이제 사람들을 잘 잡아낸다고 하는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 새의 발톱을 자기 부인의 허리춤에다가 장치해서 이 민병대의 성격을 또 한 번 드러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개도 한 마리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여기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 개가 등장하는데 이 개가 등장하면서 그림 전체가 상당히 유머러스한 느낌을 풍기게 되죠. 또 하나 흥미있는 것은 원래 제가 18명이 와서 자기들의 집단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16명을 더 등장시켜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곳곳에 배치해요. 34명의 인물을 여기다가 만들어내는데 이쪽에 보면 잘 보이지 않게 여기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렘브란트예요. 자신도 여기다가 슬쩍 집어넣어서 자기 부인과 함께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려고 하죠.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오늘날에 와서 위대한 작품, 17세기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탁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빛의 마술사답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주문한 민병대원들은 속된 말로 열받았죠. 똑같이 돈을 내고 똑같은 비중으로다가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 중앙에 이 반 코크 대장과 빌런은 정말로 부각을 시키고 자기들은 다 주위의 군상들처럼 이렇게 배치했거든요. 물론 반 코크 대장은 독립전쟁 때에 공을 많이 세우고 이 당시 암스테르담 시장의 사위였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적 명망도는 높은 건 알지만 돈은 똑같이 냈는데 그림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 해서 이 그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다른 곳에 새롭게 주문을 하게 됩니다. 반 코크 대장하고 빌런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16명은 암스테르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렘브란트 정말 신의가 없고 형편없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렘브란트한테 주문하던 초상화 주문이 딱 끊기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 렘브란트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요.
하필이면 이때 자기 부인도 죽어요. 거기에다가 렘브란트는 살림을 잘해서 저축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낭비벽이 심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몰락의 길을 렘브란트가 이 그림과 함께 걸어가는데, 예술사의 위대한 작품을 배출하고 그 위대한 작품이 몰락의 길을 걷게 했다는 것은 예술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하죠. 렘브란트는 정말로 위대한 작품을 많이 남긴 17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화가일 뿐만 아니라 미술사 전반에서도 정말로 큰 족적을 남긴 화가였습니다. 빛의 마술사로서 렘브란트는 최근에도 다시 조명받고 있는 위대한 화가인데요. 최근에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다시 복원하는 작업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렘브란트의 이 그림, 야경은 해외로 반출을 못 시키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했어요. 이게 네덜란드 특유의 상술이기도 한데요. 이 베르메르 그림도 가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르메르와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기 위해서 약 2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암스테르담 미술관을 찾고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우리도 이 대중예술을 국가가 적극 지원해서 문화진흥뿐만 아니라 국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자원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18세기의 절대왕정 시대의 로코코 시대를 대표하는 미술 작품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술 읽어주는 남자 미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